네, 수요일의 남자 우리 시황을 책임지는 분이죠. 저희 수요일 리얼 드래곤님 와 계시는데요. 네. 지금 잠시 이제 앉아서 물 한 모금 할 여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막 오셨습니다. 네, 잠시 5초 정도 여유를 드리고 예. 저희가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요일의 남자 잠실 이신용사님 매니저님 본명이 너무 어색해요. 리얼 드래곤님 너무 입에 붙어서 예. 네, 리얼 드래곤님 제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던데요. 이제 좀 겨울다워진 것 같아요. 아, 네. 예. 좋은 표현이네요. 겨울 다워졌다. 저는 추워진 것도 그렇지만은 공기가 맑은 게 훨씬 좋더라고요. 아. 먼지가 많은 것보다. 겨울 예.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사실은 더위는 안 타고 추위는 좀 타는 편인데 네. 예, 최근에 이제 좀 먼지가 많다 보니까 예. 예, 맑아진 게 굉장히 오늘 혹시 좋았습니다. 그 저희 매니저님 마스크가 비싼 마스크인가요 혹시? 저요. 예, 마스크. 뭐 보통 한 1,000원짜리 아이고, 아니 그걸 목에 메고 있으셔가지고 혹시 비싼 건가? 죄송합니다. 오늘 패션에 신경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저걸로 해서 뭔가 주제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셨어 방금. 예, 예. 저는 급하게 급하게 들어오다 오시느라고. 보니까 좀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뭔가 예. 미세먼지 컨셉으로 이 마스크 뭔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었나요? 아 아니었죠. 네. 목에 막 이제 갖고 계시길래 예, 아 되게 비싼 거구나. 네. 예리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시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로 어제 미국 증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CPI 발표되고요.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CPI 지수 발표하면서 한때 3.8% 이상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나스닥이 1% 정도 상승했고 다우지수가 0.3% 정도 상승하면서 네. 낙폭을 상당히 줄였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특징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CPI 해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아마존하고 메타 플랫폼스가 각각 이제 2%, 4%대 강세를 보였는데 이 두 종목을 골드만삭스에서 2023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당히 강했고요. 핀터레스트가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핀터레스트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이제 같은 인터넷 광고 관련주인 알파벳도 약 2.5%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어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180달러대를 다시 탈환을 했는데 10월 13일 날 종가가 108달러였어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어제 종가가 180달러니까 두 달 만에 수익률이 약 70% 정도 네. 많이 올라왔죠. 그동안 워낙 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반등할 때도 상당히 강했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는 그 시장 금리하고 상당히 민감한 이제 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그 최근에 어떤 이런 CPI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기대를 안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CPI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이런 기술주 쪽에도 다시 한번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CPI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1%. 네. 컨센서스가 7.3%였고 저널이 7.7%였죠.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MOM 월간 기준으로도 0.1% 상승하면서 컨센서스 0.3%를 상당히 크게 하회를 했는데 네. 자료 화면 잠깐 보여드리고 아마 어제도 보셨던 자료일 텐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 자료가 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봅니다. 네. 일단 어제 뭐 CPI가 너무 좋게 나와서 그렇죠. 시장 시작을 컨셉보다 뭐 2% 넘기 시작했잖아요. 또 엄청나게 지수가. 좋았죠. 그래서 야 맞아요. 진짜 됐구나. 근데 시작하자마자 슬금 또 내려오더라고 또 이게.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IB나 미국에서도 톤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것들이 기대감이 너무 빨리 반영돼 버리면 네. 시장이 또 금방 과열 구매로 가게 되고 그럼 또 기분 조정을 맞게 되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매물 소화하면서 가는 게 바닥을 탄탄하게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날에 너무 많이 올라 버리고 시장이 전부 다 환호해 버리면 오히려 좀 불안했을 것 같은데 매물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게 느끼지 그게 나쁘게 안 느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어제 같은 날 만약에 또 4~5%막 급등해서 올라서 저는 오히려 좀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합리적인 매물들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최근 2달간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올라 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것도 70% 올랐고 그 외에도 개별 종목도 보면 40%가 최근 한 달간 올라온 종목들이 꽤나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매물 털어내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어제 하락 저는 크게 뭐 부담되거나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제가 봤을 때 고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쉘터 부분이 둔화가 됐다는 부분이 실제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지표 이제 나왔네요. 네. 그 표 보시면은 이제 맨 우측 오른쪽 위에 보면 종합 수치 7.1%가 보이실 거고요. 네. 이제 중간에 내려와 보면은 에너지 부분. 에너지가 2022년 1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6%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솔린 가격이 특히 마이너스 2%. 네. 상당히 이제 낙폭이 컸었죠. 최근에 유가 하락이 아무래도 CPI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보면은 뭐 나머지 푸드라든지 뭐 그 기타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이번 CPI를 견인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부분 그리고 이제 쉘터 부분의 수치가 상당히 약해졌다. 예, 아래쪽 보시면 쉘터가 0.6으로 나왔는데 지난달 보시면 0.8, 0.7, 0.7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예. 이 부분이 드디어 이제 꺾였다. 아직 수치는 크지 않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내년 초가 되면 더 큰 폭으로 꺾일 거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전체 CPI 지수에서 쉘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 부분이 꺾였다는 부분이 결국 수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네. 전반적으로 항목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수치가 둔화되는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유가와 이런 쉘터, 집값 주거비 부분이 꺾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예. 절대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제 여전히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OER 지수, 즉 기대 심리 자체가 아직 이 부분에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예전에 파월 의장도 그런 언급을 했었죠.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걸 알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내년 초가 되면은 결국 반영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올 것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수치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난달에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11월 달에 언급을 하기를 향후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주거비가 물가 하방 압력을 높일 것이다. 결국은 주거비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CPI는 하락을 결국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수치는 굉장히 잘 나온 건 사실인데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시큰둥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게 왜냐하면은 지난달 11월 10일 날 발표했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날 10월 CPI가 발표됐었거든요. 나스닥이 7.4%를 상승을 했었어요. 맞아요. 한 번도 이 당시에는 이때는 갭상승 이후에 장중 내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대로 상승세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차익무인물이 나오면서 상당히 낙폭을 반감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일단 뭐 CPI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했던 걸로 좀 보여지고 금리 인상도 뭐 50bp가 약간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대비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예, 우리 스승님들.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달 CPI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결국은 그 이하로는 하락의 폭이 얼마나 빠르냐의 부분이지. 결국은 고점은 지난달에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올 거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제 더 빠르게 하락했다는 부분이 고무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요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결국 화두는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모든 초점이자 관심사였는데 내년도는 뭐냐? 경기 침체거든요. 시장의 시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부분은 확인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악화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초점이 넘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
CP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도가 조금 지난달보다는 떨어지게 된 거죠. 덜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 정도의 임팩트는 없었고요. 물론 이제 내일 있을 FOMC에 대한 이제 관망을 앞둔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있었던 거죠.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번 CPI를 바탕으로 내일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발언이 할지 있을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아요. 절대치도 높고요. 지금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MOM 기준, 월간 기준은 오르고 있는데 단지 그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소비 위축이라든지 결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불러올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는 경기 침체 이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내일 있을 FOMC의 스탠스가 향후 이제 얼마 오래 안 남은 산타랠리의 가능성을 점쳐줄 것 같고요. 네.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폭이 어디까지냐. 터미널 레이터라고 하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5%로 보고 있어요. 5%.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곳은 이제 5.5 정도가 일반적인 수치이고,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곳은 이제 4%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있을 FOMC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관전 포인트 사실 내일 저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 나오시는 날 아니신가요?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이틀 나올 예정이고요. 내일은 아니시고? 예. 아, 내일은 아마 강고현 선생님. 네, 네. 오랜만에 강권 선생님 예. 나오거든요. 일단 어떤 이야기를 또 들고 오실지 제가 기대를 좀 했는데,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로 또 갈 수가 있을까요? 저희 볼수 있을까요? 이어서 FOMC 이야기를 조금 네. 더 드리자면은 네. 현재 각 주요 IB별로 내일 있을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와 예상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곳이 모건 스탠리인데 금리 고점을 내년도 고점을 4.5에서 4.75%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금리 인상이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1월이면 이제 끝난다고 보고, 다만 인하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24년 이후부터 인하는 시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대부분의 IB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초 혹은 중순까지는 이어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1월까지만 하고 끝낸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비둘기적인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번 파월 의장의 회견을 매파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게 약간 반대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CPI가 고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파월 의장은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긴 거죠. 만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으면은 거기다 찬물 끼얹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랬으면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발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수치가 조금 자신 있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한 번 더 냉정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 최종 금리를 5.2에서 5.5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점은 결국 고용이 또 있거든요. 고용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네. 어떤 수요 부분이 계속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6%까지 열어둬야 된다. 결국은 고용이 얼마나 강력하게 유지되느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JP 모건 같은 경우는 우선 12월 인상은 50bp로 예상을 하되, 내년도 같은 경우 최종 금리를 상당히 높이 갈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CEO죠. 예.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 어떤 시장 전망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JP모건의 분석 결과 최종 금리가 상당히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최고 6.5%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6.5%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IB는 제가 알기로는 JP 모건이 처음인데 이 확률이 거의 약 30% 적은 수치는 아니죠.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시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해왔던 IB다 보니까 이런 보수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 달에 50bp, 내년 2월, 3월, 5월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25bp씩 세 번을 더 인상을 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높은 수치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압력이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최종 금리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치와 비슷한 5에서 5.25 정도 예상을 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모건 스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IB들은 결국 수치를 내년도 최소 5%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JP 모건이 특히 6%까지 언급을 했다는 게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요. 다시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올해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결국 내년은 경기 침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상당히 바라볼 게 많죠.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고용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의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시선은 벗어난 게 사실이죠.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거는 매를 몇 대 맞을지 모를 때 무서운 거거든요. 10대 맞을 거야 라고 알려주면 사실은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내가 10대 맞을지 20대 맞을지 모르고 그냥 계속 맞고 있으면 그 상황이 언제냐? 올해 중순까지 상황이었어요. 예. CPI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무섭네요. 잠깐 상상했어요. 아 무서워요. 별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엄청 맞았는데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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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러던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대 맞을지가 이제 가시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CPI에 대해서 공포감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이제는 고용이라든지 어떤 실적과 같은 이제 경기 지표를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맞더라도 뼈에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상하죠. 예, 모서리에 맞으면 더 아프고. 네, 몸이 상하죠 그러면.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이제 뭐 체벌이라든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때는 한참 맞았죠.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저도 사정없이 맞고 컸습니다. 갑자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 없죠. 애정이 다 있으셔서 그랬던 거라고 사랑의 믿고 매를 있습니다. 너무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선생님께 사랑 많이 받고 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들. 네. 자, 어제 저희 특징주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저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에 이제 2023년 돼서 보시는 좀 섹터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가 있으실까요?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에 대한 그 반영이 좀 돼야 된다. 아니면은 현금 흐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는 섹터 혹시 있으신지?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 중순까지 시장 컨센서스대로 금리가 인상하고 그 내후년이죠. 내후년 이후에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시장 금리는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그때가 이제 시장에서 금리는 인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장 금리가 인하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는 역시나 기술주입니다. IT 섹터고요. 올해 가장 어떤 시장에서 타격을 받고 투자자분들을 실망시켰던 IT 섹터가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업종별로 상당히 이제 온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의 온도 차이는 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금융 섹터예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떤 이제 또 다른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은 금융 섹터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낙폭이 상당히 강하고 향후 장기 성장성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IT 섹터 이 부분에서도 아까 최파고님 말씀하신 어떤 리스크 대비 초과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죠. IT에서도 이제 세분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금리가 높다고 5%, 6%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많았었고 결국 그러한 인식 때문에 어떤 주식이 필요 이상으로 저가로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론에서 보는 완전 효율 시장이 아니거든요. 비효율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것을 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은 시장을 초과할 수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저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중순까지는 상당히 열려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옥석 가리기 좋은 주식을 찾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면은 지난 몇 년간 어떤 투자했었던 결실보다 훨씬 큰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야, 이렇게 좋은 멘트가. 예. 네. 지난 몇 년간보다 더 훨씬 큰 결실을 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어느 때보다 용기를 내셔야 될 시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언제든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금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맞아요. 자신감 있는 멘트. 빛을 봤어요, 저는. 네. 지금. 어제 그 힌트가 될 만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가 2023년 최고의 주식을 꼽았다고 하던데요.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기대주 두 개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뭡니까? 이게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메타 플랫폼스를 메타 플랫폼스요? 메타 어떻게 된 겁니까? 골드만삭스가 뽑은 아니야, 2023년 최고의 주식. 잘못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은데. 메타박 아닙니까? 메타 아니고 메타박. 골드만삭스에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최고의 주식 메타박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 받은 느낌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메타박. 축하드립니다. 마이너스 손실률이 지금. 훌륭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그 리얼 드래곤님께서 내년에 대한 희망을 얘기해 주시는데, 아니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최근 몇 년보다 더 큰 손실? 아니지 결실이지. 결실. 저 안도희 한숨.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하네요. 네, 오늘 또 시황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 또 꾸며주신 미래에서 증거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